당신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미안하지만 당신 없는 내 인생이 훨씬 빛나더라. 서윤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 말을 들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35년간 자신을 위해 살아온 여자, 자신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뒤에서 받쳐주던 여자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은퇴 후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자신이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깨달았다.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고 선택권은 더 이상 자신에게 없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충격적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김준혁은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 낯설었다. 35년간 회사 차량과 기사가 있었던 그에게 대중교통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다. 정년퇴직? 그 단어가 현실이 된 지 일주일째였다. 대기업 어사의 상무이사로 정년을 맞이한 것은 분명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준혁의 마음 한편에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를 맞이했다. 오후 2시. 예전 같았으면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을 시간이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TV를 켜니 주부들이 좋아할 법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여보 왔어? 주방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남편을 반기는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무적이고 간결했다. 준혁은 인상을 찌푸렸다. 응, 뭐해? 저녁 준비하고 있어. 오늘 모임 있어서 5시에 나가야 돼. 서윤이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다. 준혁은 아내를 바라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내가 이렇게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니기 시작한 게 예전에 서윤은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지냈었는데 무슨 모임? 사업 관련 모임이야. 저번에도 말했잖아.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준혁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사업이라니. 아내가 3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취미 정도라고 생각했었다. 용돈이나 벌어 쓰는 정도에. 요즘 그거 잘 돼? 준혁이 물었다. 서윤이 주방에서 고개만 내밀며 대답했다. 응. 작년보다 매출이 40% 올랐어. 직원도 2명 더 뽑았고. 직원? 준혁은 눈을 깜빡였다. 아내의 쇼핑몰이 그 정도 규모인 줄은 몰랐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묘했다. 자신은 은퇴했는데 아내는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니.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서윤이 만들어둔 음식은 맛있었지만 준혁은 밥맛이 없었다. 아내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다. 식사 중엔 휴대폰 좀 그만 봐. 준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안함 대신 당혹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미안한데 거래처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하는 건데. 그래도 밥 먹을 땐. 여보, 당신도 회사 다닐 때 식사 중에 전화 받고 그랬잖아.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서윤의 말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서윤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빠르게 끝낸 후 외출 준비를 했다. 늦으면 10시쯤 올게.
냉장고에 과일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어. 그렇게 말하고 서유는 집을 나섰다. 준혁은 혼자 넓은 거실에 남겨졌다. 35년 회사 생활 동안 익숙했던 고독과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었다. 이건 단순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없어진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준혁은 TV를 켜고 뉴스를 봤다. 경제 뉴스에서는 정년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는 특집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아이러니했다. 자신은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다. 아니,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있었으니까. 밤 10시가 넘어 서윤이 돌아왔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어딘가 생기가 돌았다. 모임 어땠어? 좋았어. 신규 거래처 2군데랑 계약했어. 서윤은 간단히 대답하고는 침실로 향했다. 준혁은 거실에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봤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자신이 생각했던 은퇴 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다. 준혁은 아내가 자신을 맞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서윤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고 그 세계에 준혁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회사 생활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서윤은 이미 일어나 운동을 하러 나간 상태였다. 식탁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다. 아침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오늘 하루 종일 외근이라 저녁 늦을 거예요. 준혁은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도시락 용기에 담긴 음식이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었다. 맛은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씁쓸했다. 오전 내내 준혁은 집안을 배회했다. TV를 보다가 지루해서 끄고 신문을 보다가 짜증이 나서 접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모두 아직 현역이었다. 자신만 먼저 은퇴했다는 사실이 자꾸만 상기됐다. 점심때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점심은 드셨어요? 저는 거래처에서 식사 대접받고 있어요. 준혁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 집에서 손님 같았다. 아니, 손님보다 못했다. 손님은 대접이라도 받지만 자신은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녁 무렵 서윤이 돌아왔다. 그녀는 쇼핑백 몇 개를 들고 있었다. 뭐 샀어? 신상품 샘플이에요. 쇼핑몰에 올릴 거예요. 내일 직원들이랑 촬영하기로 했어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며 쇼핑백을 서재로 가져갔다. 서재. 예전에는 준혁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서윤의 사무실이 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저녁은? 아, 미안해요. 오늘 너무 바빠서 준비 못했어요. 배달시켜 먹을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배달 음식을 먹으며 준혁은 서윤을 관찰했다. 그녀는 식사를 하면서도 노트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매출 현황인지 재고 현황인지 준혁은 알 수 없었다.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근데 재미있어요.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혁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아니면 소외감?
아내는 새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고 자신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 있었다. 밤늦게까지 서유는 일을 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자리에서는 서윤이 노트북 불빛을 받으며 뭔가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내일 뭐 해? 준혁이 물었다. 서윤이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대답했다. 내일요? 오전에 상품 촬영하고 오후에 세무사님 만나요. 저녁엔 직원들이랑 회식이에요. 주말에도 일해? 지금이 성수기거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연말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그 열정이 부러웠다. 자신도 한때는 그랬었다. 일에 미쳐서 주말도 없이 일했던 시절이. 나도 뭔가 해볼까? 준혁이 중얼거렸다. 서윤이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바라봤다. 좋은 생각이에요. 취미 생활 같은 거요? 취미 생활. 그 단어가 준혁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자신은 취미로 시간이나 때우는 은퇴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랬다. 아니 뭐, 생각만 해본 거야. 준혁은 몸을 돌려 누웠다. 서윤은 다시 일에 집중했다. 키보드 소리만이 조용한 침실에 울려 퍼졌다. 준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35년 회사 생활 동안 자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니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서윤이 노트북을 닫았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다. 준혁은 잠든 척했다. 서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금방 잠들었다. 일에 지쳤기 때문이었다. 준혁은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자신이 바랐던 은퇴 후의 삶인가? 아내는 바쁘게 일하고 자신은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만 보내는. 뭔가 잘못되었다. 분명 잘못되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준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혁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윤은 이미 나가고 없었고 저녁이 되어야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나마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다. 오늘도 준혁은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다. 서윤이 준비해둔 샌드위치였다. 효율적이고 간편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마치 자신이 독거노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운동 갔다 왔어요. 필라테스 수업 너무 좋아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며 주방으로 향해 물을 마셨다. 준혁은 아내를 바라봤다. 몸매가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탄탄하고 건강해 보였다.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한 거지? 준혁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필라테스가 뭔데?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자세 교정에도 좋고요. 여보도 해보실래요? 건강에 좋아요. 서윤이 권했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난 됐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요? 그럼 산책이라도 하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서윤의 말투는 조언하는 듯 했지만 준혁의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렸다. 자신이 어떻게 지내든 무슨 상관인가. 준혁은 내심 화가 났다. 샤워를 마친 서윤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했다. 예전에는 남편이 출근할 때나 화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꾸미고 있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준혁이 물었다. 서윤이 립스틱을 바르며 대답했다. 오전엔 사무실에서 직원들이랑 미팅하고 점심엔 신규 협력업체 대표님 만나요. 오후엔 은행 가서 대출 상담받을 거예요. 대출? 왜? 사업 확장하려고요. 지금 사무실이 좁아서 더 큰 곳으로 옮기려고 해요. 준혁은 놀랐다. 아내의 사업이 그 정도로 커진 줄은 몰랐다. 대출을 받아서 사무실을 옮긴다니. 그런 큰 결정을 혼자서 해? 왜요? 제 사업인데요. 서윤의 대답은 담담했다.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였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은 자신과 상의했을 텐데. 그래도 나한테 알려주거나 상의를 하든지. 여보, 당신도 회사 일하실 때 저한테 일일이 상의했어요? 사업 결정 내릴 때마다 제 의견 물어보셨어요? 서윤의 반문에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다. 자신은 회사 일에 대해 아내에게 상의한 적이 거의 없었다. 중요한 결정도 혼자 내렸고 아내는 그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주기만 했었다. 그건 내가 가장이었으니까. 저도 이제 사업가예요. 제 일은 제가 결정해요. 서윤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준혁은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저녁 늦을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서윤은 집을 나섰다. 준혁은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고요함이 그를 짓눌렀다. 이 고요함이 싫었다. 회사에서는 항상 무언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준혁은 TV를 켰다. 주부들을 위한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채널을 돌려도 비슷한 프로그램들 뿐이었다. 준혁은 짜증이 났다. 자신은 이런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35년을 일한 게 아니었다. 점심때쯤 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오늘 저녁 준비 못할 것 같아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알았어. 준혁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 용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서윤은 효율적이었다. 한 번에 여러 반찬을 만들어 두고 며칠간 먹을 수 있게 했다. 준혁은 밥을 지어 반찬을 꺼내 먹었다. 맛은 있었다. 하지만 혼자 먹는 식사는 허전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설거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어색하게 그릇을 씻다가 하나를 떨어뜨려 깨뜨렸다. 준혁은 한숨을 쉬며 깨진 그릇을 치웠다. 오후 내내 준혁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또 졸았다. 이런 삶이 의미가 있나 싶었다. 저녁 8시쯤 서윤에게서 문자가 왔다. 회식이 길어져서 11시쯤 들어갈 것 같아요. 먼저 주무세요. 준혁은 화가 났다. 회식이라니. 아내가 술자리까지 가다니.
예전에 서윤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었는데 11시가 넘어 서윤이 돌아왔다.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다. 술을 마신 게 분명했다. 취했어? 준혁이 퉁명스럽게 물었다. 서윤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조금요. 거래처 대표님이 좋은 와인을 가져오셔서 한두 잔 했어요. 여자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다니는 게 보기 좋아? 준혁의 말에 서윤이 동작을 멈췄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여보, 저 지금 사업가예요.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는 중요해요. 당신도 회사 다니실 때 회식 많이 하셨잖아요. 그건 남자니까. 남자라서요? 2025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윤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자신도 그 말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변한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야. 걱정이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서윤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은 작은 한숨을 쉬며 침실로 향했다. 전 씻고 잘게요. 내일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요.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서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아내가 이렇게 변한 걸까? 사실 서윤은 변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 뿐이었다. 35년간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억눌러왔던 자신의 능력을. 하지만 준혁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아내는 항상 자신을 지지하고 뒤에서 받쳐주는 존재였으니까.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일어났다. 서윤은 이미 운동을 나갔다.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다. 준혁은 혼자 식사를 하며 결심했다. 자신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준혁은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다. 대학 동기인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준혁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오, 준혁아. 잘 지내지. 너 은퇴했다며? 축하한다. 고마워. 그런데 요즘 뭐 해? 나도 작년에 은퇴했어. 요즘은 등산 다니고 골프 치고 그래. 그거 재미있어? 뭐 나쁘지 않지. 시간 때우기엔 좋아. 너도 한번 같이 갈래?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등산과 골프, 그게 은퇴자의 삶인가.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서윤이 들어왔다. 운동복이 땀에 젖어 있었다. 운동 다녀왔어요. 오늘 PT 선생님이 새로운 운동법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서윤은 활기차게 말하며 샤워실로 향했다. 준혁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내에게는 목표가 있었다. 사업도 있고 건강 관리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준혁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35년간 회사라는 정체성에 의존해 살아왔다는 것을. 회사를 떠나니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아내가 채워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이미 자신만의 삶이 있었다. 여보,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윤을 준혁이 불렀다. 네, 나도 뭔가 시작해볼까 해. 좋은 생각이에요. 뭐 하실 건데요? 서윤의 눈에 기대가 어렸다. 하지만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무엇을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 생각 중이야.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일을 하러 서재로 향했다. 준혁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변한 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었다. 아내는 성장했고 자신은 멈춰 있었다.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2달이 지났다. 준혁의 일상은 여전히 무료했다. 등산을 몇 번 가보고 골프도 배워봤지만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한편 서윤의 사업은 날로 성장했다.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고 직원도 5명으로 늘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준혁과 서윤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서윤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여보, 오늘 집안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집안일? 네. 오늘 하루 종일 외근이라서요. 빨래 돌리고 청소기 좀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35년간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가장에게 그런 건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의 말에 서윤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남편을 바라봤다. 여보, 저도 일해요. 그것도 아주 바쁘게요. 당신은 지금 집에 계시잖아요. 그래도 집안일은 제가 가사도 하고 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건 공평하지 않아요. 서윤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다. 준혁은 당황했다. 예전에 서윤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35년을 일했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저는 35년 동안 집안일하고 육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안일도 하고 일도 해요. 당신만 쉬실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서윤의 논리에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럼 가사도우미라도 부르지 그래. 그러시려면 비용 부담하실 거예요? 지금 생활비 대부분을 제가 대고 있는데요. 준혁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실이었다.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서윤의 수입이 가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아니, 도움이 아니라 이제는 서윤의 수입이 주 수입원이었다. 내가 모아둔 돈이.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생활비는 벌어서 써야죠. 서윤은 명확했다. 준혁은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반박할 근거가 없었다. 알았어. 할게. 준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서윤은 작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마워요. 그럼 다녀올게요. 서윤이 나가고 준혁은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분노와 자괴감이 뒤섞였다. 자신이 집안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준혁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빨래부터 시작했다. 세탁기 사용법이 생소했다. 몇 번 설명서를 보고서야 겨우 돌릴 수 있었다. 청소기도 마찬가지였다. 무겁고 다루기 힘들었다. 1시간쯤 청소를 하다가
준혁은 지쳐서 소파에 앉았다. 땀이 흘렀다.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서유는 이걸 35년간 해왔다. 그것도 육아까지 하면서 문득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자존심에 묻혔다. 준혁은 TV를 켜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저녁이 되어 서윤이 돌아왔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청소 잘하셨네요. 고마워요. 하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서윤은 그런 남편의 표정을 읽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다. 대신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저녁은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서윤의 배려였지만 준혁에게는 동정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집안일을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서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준혁에게 하루 어땠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마 준혁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일은 뭐 해? 준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내일요? 신규 투자자 미팅이 있어요.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으려고 해요. 투자? 네. 해외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랑 중국 쪽으로요. 준혁은 놀랐다. 해외 진출이라니. 아내의 사업이 그 정도 규모가 된 건가? 혼자서 그런 큰 결정을 내려? 여보, 또 시작이네요. 제 사업이에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아내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우연히 서윤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다.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펼쳐보니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와 있었다. 월 수입이 자신의 연금의 몇 배나 되었다.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많이 버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가 특별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자존심이 무너졌다. 자신은 이제 이 집에서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었다. 그거 왜 봐요? 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당황해서 통장을 내려놓았다. 아, 그냥 우연히 제 통장인데요. 서윤이 다가와 통장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쾌함이 어려 있었다. 미안해. 그냥 책상 위에 있길래. 다음부터는 제 물건 함부로 보지 마세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하고 통장을 서랍에 넣었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자신에게 선을 긋고 있었다. 분명하게. 당신 많이 버는구나.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열심히 일한 결과예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있었나요? 당신도 회사 다니실 때 월급 얼마 받는지 저한테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또다시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자신은 아내에게 자신의 수입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생활비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관리했었다. 그건 내가 가장이었으니까. 이제는 제가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제가 가장인가요? 서윤의 반문에 준혁은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났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웠다. 자신의 이중 잣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신, 변했어? 준혁이 중얼거렸다. 서윤이 남편을 바라봤다.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의 저로 돌아간 거예요. 결혼 전에 저도 일했었어요. 능력 있는 직원이었고요. 그걸 35년간 묻어두고 산 거예요. 당신과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서윤의 말에는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준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내도 희생했다는 것을,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가정을 택했다는 것을. 미안해. 준혁이 작게 말했다. 서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사과받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 당신을 존중해요. 당신도 저를 존중해 주세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준혁은 서재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윤은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고 준혁은 집에서 빈둥거렸다. 집안일이라도 하는 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다. 유튜브를 보며 간단한 음식을 만들었다. 서윤이 늦을 때는 저녁을 만들어 두기도 했다. 오늘 저녁 제가 만들었어. 준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서윤이 식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와, 대단한데요? 맛있어 보여요. 서윤의 칭찬에 준혁은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35년 회사 생활 동안 받았던 칭찬보다 집안일을 잘했다고 받는 칭찬이 더 기뻤다는 게. 맛있어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서윤이 진심으로 말했다. 준혁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며칠 후 서윤의 회사 사람들이 집에 왔다.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준혁은 그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사모님, 이게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한 직원이 물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남편이에요. 와, 집안일도 하시고 대단하시네요. 직원의 말에 준혁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자신이 사장님 남편으로 소개되다니. 예전에는 자신이 주인공이었는데. 직원들이 돌아간 후 준혁은 서윤에게 말했다. 나를 남편이라고만 소개하면 안 돼? 굳이 사장님 남편이라고 해야 해? 그게 뭐가 문제예요? 사실이잖아요.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사실이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었다. 가장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이제는 사장님 남편이었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준혁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3개월이 지났다. 준혁은 이제 집안일에 익숙해졌다. 청소, 빨래, 요리까지. 서윤보다 더 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존감은 낮아졌다. 자신이 가사도우미가 된 것 같았다. 오늘은 서윤의 회사 창립 3주년 기념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서윤은 아침부터 들떠 있었다. 오늘 투자자들도 오시고 거래처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나도 가도 돼?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면요. 근데 비즈니스 자리예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 당신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준혁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아내의 세계를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모르는 아내의 모습을. 저녁 파티장은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윤은 당당하게 사람들 사이를 누비며 인사했다. 준혁은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김서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3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시다니. 사람들이 서윤을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다. 준혁은 낯선 감정을 느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소외감이 들었다. 여보, 이쪽으로 와요. 서윤이 준혁을 불렀다. 몇몇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제 남편이에요. 김준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대표님 남편분이시군요.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람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관심은 금방 서윤에게로 돌아갔다. 준혁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이 중심이었을 텐데. 파티 중간쯤 한 투자자가 연단에 올라 축사를 했다. 김서윤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3년 전 처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가 기억나네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대표님은 열정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3년 전, 그때 서윤에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지만 자신이 벌어온 돈이 있었는데,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물었다. 3년 전에 사업 시작할 때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서윤이 운전대를 잡은 채 대답했다. 제 돈으로요. 당신 돈? 어디서 났어?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랑 결혼 후에 틈틈이 모은 용돈이요. 준혁은 놀랐다. 서윤에게 그런 돈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얼마나 모았는데? 충분히요. 초기 투자금으로는 충분했어요. 서윤은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지 않았다. 준혁은 왠지 모르게 섭섭했다. 자신이 벌어온 돈을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 내가 벌어온 돈은? 그건 우리 공동 재산이잖아요. 함부로 쓸 수 없죠. 제 사업은 제 돈으로 한 거예요. 서윤의 대답은 명확했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자신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사업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3년 전에. 근데 당신은 관심 없어 하셨잖아요. 준혁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그랬다. 서윤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취미로 하든지라고 말했던 것 같았다. 미안. 그때 제대로 듣지 못했나 봐. 괜찮아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서운함이 숨어 있다는 걸 준혁은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준혁은 서재에 있던 서윤의 사업 자료들을 봤다. 사업 계획서, 재무제표 계약서들, 모두 서윤 혼자서 만든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었다. 서윤은 결혼 전 대기업의 마케팅 팀장이었다. 유망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 준혁의 요청으로 퇴사했다. 아내는 집에 있어야 한다는 준혁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 후 35년간 서윤은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자신의 시간이 생기자 억눌렀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준혁은 자료를 보며 깨달았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서윤의 희생 덕분이었다는 것을. 서윤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기에 자신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서윤이 뒷바라지를 해줬기에 자신은 승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고 싶었다. 다음 날 준혁은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를 만났다. 아직 회사에 다니는 후배 민수였다. 선배님, 은퇴 후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래. 부럽습니다. 저도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민수는 부러운 듯 말했지만 준혁은 웃을 수 없었다. 민수야, 혹시 우리 회사에 재고용 제도 같은 거 없어? 재고용요? 있긴 한데. 왜요? 그냥 궁금해서. 준혁은 얼버무렸다. 사실은 다시 일하고 싶었다.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에 희망은 사라졌다. 재고용은 주로 전문직이나 특수기술 보유자들만 가능해요. 그것도 급여는 예전의 절반도 안 되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관리직이었다. 특별한 기술은 없었다. 재고용 대상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우울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일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집에서의 위치도 애매했다. 그날 저녁 서윤이 늦게 돌아왔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만족스러워 보였다. 오늘 대형 계약 성사됐어요. 백화점 입점이에요. 축하해. 준혁은 건성으로 대답했다. 서윤이 남편의 표정을 살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도 더 묻지 않았다. 요즘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하고 서윤의 과거 사진들을 봤다. 결혼 전 서윤의 모습,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그 모습이 이제야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준혁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서윤의 날개를 꺾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서윤은 다시 날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었다. 자존심과 질투,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였다. 준혁은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다. 4개월째 준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집에서의 위치, 아내의 성공, 자신의 무력감,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그리고 그때 옛 직장 동료인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혜는 준혁보다 10살 어린 후배였다. 회사 다닐 때 같은 팀에서 일했었다. 준혁은 반가웠다. 자신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자신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 지혜야, 잘 지내지? 요즘 어떻게 지내? 저요? 그냥 그렇죠 뭐. 선배님은요? 나도. 비슷해. 둘은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카페에서 지혜를 만난 준혁은 마음이 편해졌다. 지혜는 자신을 대표님 남편이 아니라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선배님, 은퇴하시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졌지. 일이 없으니까. 아, 그러시겠네요. 선배님처럼 일 잘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이 없으면. 지혜의 말에 준혁은 위로를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준혁과 지혜는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혜는 준혁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다. 아내는 바빠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지혜는 달랐다. 선배님, 힘드시겠어요. 저라도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지혜의 따뜻한 말에 준혁은 점점 빠져들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 그것이 지혜였다.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지혜가 제안했다. 선배님, 오늘 저녁 어때요? 제가 요리 좀 해볼게요. 준혁은 망설였다. 지혜의 집에 가는 것은 선을 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집에 가도 서유는 없을 것이고 또다시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다. 그래, 고마워. 지혜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했다. 지혜는 파스타를 만들었고 와인을 꺼냈다. 선배님, 편하게 드세요. 둘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얘기, 은퇴 후의 삶, 그리고 아내 이야기까지. 준혁은 서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요즘 아내가 너무 바빠. 집에도 거의 없고, 사모님도 일하시니까요. 하지만 선배님은 외로우시겠어요. 지혜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준혁은 그 이해가 고마웠다. 누군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였다. 지혜가 준혁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저 사실은, 응? 선배님을 좋아했어요. 회사 다닐 때부터. 준혁은 당황했다. 하지만 동시에 기분이 좋았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날 밤 준혁은 선택했다. 잘못된 선택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하지만 그것은 비겁한 도피였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유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식탁에는 메모가 있었다. 어제 늦게 들어오셨네요. 아침 냉장고에 있어요. 서유는 남편이 늦게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다.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준혁은 그 무관심이 서운하면서도 다행이었다. 그 후로 준혁은 지혜를 계속 만났다. 한 달에 몇 번씩. 지혜는 준혁에게 위로가 되었고 준혁은 그 위로에 의존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죄책감이 있었다. 서윤을 배신하고 있다는. 35년을 함께 산 아내를. 하지만 준혁은 그 죄책감을 외면했다. 자신의 외로움과 자존심이 더 중요했다. 어느 날 서윤이 물었다.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어디 가세요? 친구들 만나고 그래. 준혁은 거짓말을 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일이네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서윤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할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너무 바빴다. 2달이 지났다. 준혁과 지혜의 관계는 깊어졌다. 지혜는 준혁에게 자주 투정을 부렸다. 선배님, 저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세요? 그럼. 사모님이랑은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과의 관계는 이미 식어 있었다. 대화도 거의 없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글쎄, 선배님 선택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의 말에 준혁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선배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근데 선배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지혜는 울먹였다. 준혁은 혼란스러웠다. 선택? 이혼?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지혜야, 나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배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준혁은 심각하게 고민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서윤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것 같았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정할 수 없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웠다. 이혼 후의 삶이. 며칠 후 준혁은 실수를 했다. 지혜와의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샤워를 하러 갔다. 그리고 그 사이 서윤이 집에 돌아왔다. 서윤은 울리는 휴대폰 알림을 보고 무심코 화면을 봤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났다. 선배님,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지혜의 문자였다. 서윤은 그 문자를 보고 모든 것을 알았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샤워를 마치고 나온 준혁은 거실에 서 있는 서윤을 봤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준혁은 얼어붙었다. 이게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 바람 피웠어요? 서윤아, 대답해요. 서윤이 소리쳤다. 준혁은 처음으로 아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을 봤다. 미안해. 준혁의 사과에 서윤은 허탈하게 웃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나도 힘들었어. 당신은 바빠서 나를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바람 피운 거예요? 제가 일하니까 외로워서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당신, 정말 비겁하네요. 그 말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다. 비겁하다. 맞는 말이었다. 자신은 비겁했다. 서윤아, 나 이혼할게요. 서윤의 말에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뭐, 이혼하자고요. 당신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서윤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없었다. 오직 실망만이 남아 있었다. 잠깐, 서윤아.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내일 변호사 찾아볼 거예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준혁은 문 앞에 서서 멍하니 있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다. 자신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운동을 가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켜고 이혼 변호사를 검색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설쳤다. 침실 문은 아침까지 열리지 않았다. 서윤아. 준혁이 침실 문을 두드렸다. 서윤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의 흔적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다. 할 말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제발 이야기 좀 하자. 나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지는 거 있어요? 당신은 배신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저를.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준혁은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일어나요. 꼴 보기 싫어요. 서윤은 냉정했다. 준혁은 당황했다. 예전의 서윤이라면 용서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서윤은 달랐다. 당신 없어도 난 잘 살아요. 아니, 당신 없는 내 인생이 훨씬 나을 것 같네요. 그 말이 준혁의 심장을 찔렀다. 서윤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자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서윤아, 그만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일주일 안에 이혼 조건 통보할 거예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가방을 챙겨 출근했다. 준혁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다. 현실이 실감났다. 이혼. 정말로 이혼하게 되는 것인가? 준혁은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혜야, 나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아내가. 알았어. 이혼하겠대.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이제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준혁은 어이가 없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지혜야, 나 지금 그럴 여유 없어. 아, 그렇죠. 미안해요. 근데 선배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랑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새 출발. 그 말이 달콤하게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정말로 지혜와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나이 차이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자신은 불안정했다. 생각해 볼게. 준혁은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혼하면 뭐가 남을까? 재산 분할을 하면 절반은 서윤에게 가야 한다. 그럼 자신에게는 얼마나 남을까? 며칠 후 서윤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혼 조건이었다. 재산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 준혁은 그 금액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위자료가 생각보다 컸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준혁이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과해요? 35년을 속이고 산 대가치고는 적은 것 같은데요. 35년을 속였다니? 나 그냥 최근이든 언제든 상관없어요. 배신은 배신이에요. 서윤은 단호했다. 준혁은 할 말이 없었다. 재산 분할만 하고 위자료는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싫어요.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하세요. 아니면 재판으로 가고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준혁은 좌절했다.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할 게 뻔했다. 외도를 한 쪽이 자신이었으니까. 알았어. 조건 받아들일게. 준혁은 결국 굴복했다. 서윤은 전화를 끊었다. 준혁은 허탈했다. 이게 35년 결혼 생활의 끝인가? 한편 서윤은 무너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충격과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지만 곧 자신을 추스렸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체계적으로 이혼을 준비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들이 걱정했지만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그리고 그건 진심이었다. 서윤은 깨달았다.
자신이 남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었다. 서유는 일에 더욱 매진했다.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해외 진출도 성공적이었다. 그녀에게는 남편 없이도 잘 살아갈 능력이 있었다. 반면 준혁은 점점 무너졌다. 지혜와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혼이 확정되자 지혜는 준혁에게 결혼을 압박했다. 선배님, 우리 언제 결혼할 거예요? 지혜야, 지금은 좀. 왜요? 이혼하셨잖아요. 재산도 많이 나눠줘야 하고, 경제적으로 불안해. 준혁의 솔직한 말에 지혜의 표정이 변했다. 그럼, 저랑은 결혼 안 하실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배님 실망이에요. 저는 선배님을 믿었는데, 지혜는 울기 시작했다. 준혁은 당황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지혜가 폭탄 발언을 했다. 선배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뭐?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임신? 이 나이에? 병원 가봤어? 아직? 근데 확실해요. 임신한 것 같아요. 지혜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준혁은 패닉에 빠졌다. 임신이라니. 이혼도 복잡한데. 하지만 며칠 후 지혜가 다시 연락했다. 선배님, 잘못 알았어요. 임신 아니었어요. 준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지혜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자신을 붙잡기 위해? 그때부터 준혁은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점 관계가 멀어졌다. 결국 한 달 후 둘은 헤어졌다. 선배님은 결국 저를 버리는 거네요. 지혜의 마지막 말이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혜는 떠났고 준혁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준혁은 재산의 절반과 위자료를 서윤에게 주었다. 남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 집도 팔아야 했다. 서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집을 가져갔다. 준혁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혼자 사는 원룸. 가구도 별로 없었다. 텅 빈 공간에서 준혁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무엇을 위해 살았나? 35년을 일했지만 남은 건 별로 없었다. 아내도, 가족도, 경제적 안정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자신의 비겁한 선택이었다. 외도.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쳤다. 준혁은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이혼 6개월 후 준혁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생활비는 빠듯했다. 재산 분할 후 남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힘들었다. 준혁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다. 60대 남자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돈이 필요했다. 어서 오세요. 준혁은 손님들에게 인사했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준혁을 그저 편의점 직원으로만 봤다. 자신이 한때 대기업 임원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밤 옛 직장 후배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후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배님? 민수야. 여기서 뭐 하세요? 보다시피 일하고 있어.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다. 준혁은 부끄러웠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다.
선배님, 왜 이런 일을? 생활비 벌려고. 준혁의 짧은 대답에 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물건을 계산하고 나가면서 민수가 말했다. 선배님, 힘내세요. 그 말이 준혁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동정, 후배에게 동정을 받는 자신. 집으로 돌아와 준혁은 거울을 봤다. 늙었다. 이혼 후 급격히 늙은 것 같았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문득 서윤이 궁금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준혁은 서윤의 SNS를 찾아봤다. 서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사업은 계속 성장했고 최근에는 TV 인터뷰까지 했다. 성공한 여성 CEO 김서윤 대표, 그녀의 성공 비결은? 기사 제목이었다. 준혁은 기사를 읽었다. 서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고요.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준혁은 씁쓸했다. 서윤의 사진들을 보니 그녀는 더 아름다워져 있었다. 자신감이 넘쳤고 행복해 보였다. 준혁 없이도, 아니 준혁이 없어서 더 행복한 것 같았다. 준혁은 문득 깨달았다. 서윤에게 자신은 짐이었다는 것을. 35년간 서윤의 날개를 꺾었던 존재. 그리고 이제 서윤은 자유롭게 날고 있었다. 며칠 후 준혁은 우연히 서윤을 마주쳤다. 거리에서였다. 서윤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준혁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서윤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윤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다. 준혁 씨. 서윤은 이제 준혁을 이름으로 불렀다. 여보도 당신도 아닌 이름으로.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준혁 씨는요? 나도. 뭐, 그냥. 준혁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추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서윤은 다 보고 있었다. 편의점 유니폼, 지친 얼굴, 늙은 모습. 편의점에서 일하세요? 응. 생활비 벌려고. 서윤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동정은 아니었다. 그저 한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한 예의였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나, 서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서윤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나 정말 후회해. 당신을 잃은 게. 준혁 씨, 우리 이미 끝났어요. 이제 각자 앞으로 나아가요. 서윤은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준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당신, 행복해 보여. 나 없이도. 네, 행복해요. 준혁 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준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소파에 앉아 과거를 돌이켜봤다. 35년 결혼 생활. 자신은 서윤에게 무엇을 해줬나? 경제적 지원? 그것도 서윤이 집안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기에 가능했다. 정서적 지지? 아니었다. 오히려 서윤이 자신을 지지해줬다.
결국 자신은 서윤에게 짐이었다. 그리고 그 짐에서 벗어나자 서윤은 날아올랐다.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다. 서윤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 아내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을 뒷받침하는 존재로만 봤다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은 외도였다. 비겁한 선택.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서윤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준혁은 문득 생각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까? 서윤을 존중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했을까? 하지만 그건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다. 몇 달이 더 지났다. 준혁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다. 외로웠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였다. 어느 날 딸 지은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결혼한 후 외국에서 살고 있는 딸이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지은이는? 저는 좋아요. 아빠, 엄마 만났어요? 아니. 왜? 엄마가 요즘 정말 잘 지내시더라고요. 사업도 대박 나고. 근데 아빠는? 지은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준혁은 딸에게 거짓말을 했다. 나도 잘 지내. 걱정하지 마. 정말요? 아빠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괜찮아. 딸 걱정은 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딸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자식들도 서윤 편이었다. 당연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까. 준혁은 거울을 다시 봤다. 완전히 늙어버린 자신. 미래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문득 서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 없어도 난 잘 살아. 그 말이 이제는 진실이 되었다. 서윤은 정말로 자신 없이 잘 살고 있었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었다. 그리고 준혁은 깨달았다. 진정한 승자는 서윤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35년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았다. 하지만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후회만이 남았다. 깊고 뼈아픈 후회. 1년이 지났다. 준혁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더 이상 서윤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응원했다. 어느 날 준혁은 서윤의 강연회 소식을 들었다. 여성 창업가를 위한 멘토링이라는 주제였다. 준혁은 그 강연회에 갔다. 뒤쪽 자리에 조용히 앉아 서윤의 강연을 들었다. 저는 늦게 시작했어요. 50대에 사업을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고. 하지만 저는 믿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열정과 의지라고. 서윤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다. 청중들은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들의 불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믿었고 끝까지 해냈어요. 가까운 사람들의 불신. 그게 자신을 말하는 거라는 걸 준혁은 알았다.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도 환경도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강연이 끝나고 준혁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
서윤에게 인사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 더 이상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은 생각했다.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이미 60대 중반.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윤을 보니 나이는 핑계가 아니었다. 준혁은 결심했다. 자신도 뭔가를 시작하기로. 편의점 일만 하며 사는 건 의미가 없었다.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준혁은 자신이 평생 일했던 분야의 경험을 살려 컨설팅을 시작하기로 했다. 작은 기업들에게 경영 자문을 해주는 것. 처음에는 무료로 시작했다. 돈보다는 의미를 찾고 싶었다. 몇 달 후 입소문이 나면서 준혁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생겼다. 적은 돈이었지만 보람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1년 후 준혁은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준혁 경영 컨설팅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크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어느 날 서윤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준혁은 놀랐다. 1년 만에 연락이었다. 준혁 씨, 오랜만이에요. 요즘 컨설팅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잘 되고 있나요? 준혁은 답장을 보냈다. 서윤 씨, 잘 지내시죠? 네, 작게나마 시작했어요. 의미 있는 일이에요. 다행이네요. 준혁 씨가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니 기뻐요. 서윤 씨 덕분이에요. 당신을 보며 배웠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것. 과찬이세요. 준혁 씨도 충분히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 이메일을 마지막으로 둘의 연락은 끊겼다. 하지만 준혁은 괜찮았다. 서윤이 자신을 응원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준혁의 컨설팅 회사는 성장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준혁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어느 날 준혁은 공원을 산책하다가 서윤을 다시 만났다. 우연이었다. 서윤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서윤 씨. 준혁이 다가가자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놀란 표정을 짓더니 미소를 지었다. 준혁 씨, 오랜만이에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러세요.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한때는 부부였지만 이제는 타인이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요. 일도 잘 되고요. 준혁 씨는요? 저도요. 컨설팅 일이 재미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서윤 씨도 사업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TV에서 봤어요. 서윤은 조금 부끄러운 듯 웃었다. 과분한 관심이에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준혁 씨, 저 재혼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은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축하해요. 누구세요? 사업 파트너였던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네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해요. 준혁 씨도 누군가 만나세요? 아니요. 아직은요. 혼자가 편해요. 준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 씨,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네. 하지만 배웠어요. 많은 것을. 저도요. 우리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도 의미가 있었어요.
고마워요, 서윤 씨. 그렇게 말해주셔서 둘은 다시 침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따뜻한 침묵이었다. 준혁 씨, 앞으로도 잘 지내세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윤 씨도요. 정말 행복하세요. 둘은 일어나 각자의 길로 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었다. 준혁은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에서 배웠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파트너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을, 그리고 비겁한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서윤은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진정한 승자였다. 35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신의 날개를 펼쳤다. 준혁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다. 해는 저물고 있었다. 준혁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인생의 황혼기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갈 날들이 있었다. 그리고 준혁은 다짐했다.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겠다고. 누군가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존중하며 비겁한 선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며 당신 없어도 난 잘 살아. 서윤의 그 말이 이제는 준혁에게도 적용되었다. 서윤 없이도 잘 살 수 있었다. 아니, 잘 살아야 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과제였다. 먼 곳에서 서윤도 같은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새로운 남편과 함께 그녀는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행복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더 이상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처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각자의 행복을 찾은 것.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었다.